국내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가 3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 청취 등을 거친 뒤 오는 29일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발표한 초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제 모두 발언에서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 내용은 김경우 교수님과 함께 저희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인사드렸는데요. 초안 내용 저희가 그림으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크게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 개편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1차 개편 때는요,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부터 시행을 하고요. 그로부터 6주 후인 2차 개편 때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3차 개편 때에는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그림이 아직 좀 준비가 안 돼서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예, 이렇게 이행 계획 초안이 좀 전반적으로 크게 이렇게 세 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그리고 간격은 6주고요. 한 번에 일상으로 짠 돌아가는 게 아니라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서 좀 점진적으로 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정적인 입장을 취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는 이제 생업시설부터 먼저 완화를 했는데 네. 어떤 방역 측면에서 봐서는 그런 어떤 다중이용 시설 중에는 특히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하거나 취식을 하는 공간은 특히 이제 겨울철에密閉된 실내 환경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지만은 일단 그 어떤 다중이용 시설을 생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생업, 생계를 좀 우선적으로 배려해드린 조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정해진 방역 수칙 내에서 일부 시간 제한이 완화됐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셔야 될 방역 수칙은 잘 지키시면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갈 수 있는 노력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요. 왜 간격을 6주로 설정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추정해 보기에는 아마 네. 이제 우리가 완화를 하고 나서 그것이 나타나는 변화나 효과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에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겠다는 뜻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확진자 규모도 봐야 되지만 네.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보려면은 좀 충분한 4주 정도 이상의 기간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단계 변화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예방 접종률인데 네.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3주 내지 4주 후에 2차를 맞고 또 2주 후에 항체가 충분히 생기려면 또 최소한 한 6주 정도의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접종 완료율은 70%고 1차 접종에 참여하신 분들이 79%이긴 하신데 네. 우리가 그 다음 단계 80% 이상 접종 완료율이 되려면 보다 많은 신규 접종 참여자분들이 많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신규 접종 확진자를 좀 늘리는 데 필요한 시간도 아마 좀 충분히 6주로 잡은 것으로 또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 할 때 어떤 예측 가능성 이런 것도 좀 고려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적 모임 해제, 제한 해제가요, 3단계 개편 때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1차 개편 때, 2차 개편 때는 사적 모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거를 살펴보면 1차, 2차 개편 때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준이 현재보다는 완화가 됩니다. 지금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수도권은 접종자 4명 포함 8명까지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접종자 6명 포함 10명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11월 초부터는요.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사적 모임이 10명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접종 구분 없이 가능하다는 게 또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분을 두지 않은 이유가 접종률이 그만큼 이미 높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네, 아마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접종 완료율이 70%면 10명 중에 7분은 이제 예방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하는 것이 좀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겠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보게 되면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실효성 같은 것도 좀 고려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실 때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해서 가능하지만 네. 그 외의 장소나 그런 데서 사적 모임 여러분이 모여 계실 때
그분들의 일일이 접종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 조금 실효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고 번거로울 수 있고 번거로울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좀 어느 정도 자율성과 책임에 또 좀 기대를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로 사적 모임은 어떤 가족이나 지인, 동료들 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좀 가까운 분들께 감염시키거나 또 감염되기를 원치는 않으시기 때문에 네. 자율적으로 백신 접종을 좀 많이 하신 분들 위주로 모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기대도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중이용시설은 1차 개편 때 모든 시설의 시간 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유흥시설도 2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 제한이 해제가 되는데요. 다만 일부 고위험 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와 검사 음성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식당과 카페는 시간 제한은 풀어줬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모임 규모 그리고 미접종자 이용 규모에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등의 기본 수칙을 유지하고 그 외의 방역 조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기는 하지만요. 목욕탕 같은 그런 집단 다중 이용 시설에서 집단 감염도 여전히 또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 제한을 풀고 접종 완료자랑 검사 음성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집단 감염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집단 감염이 줄게 되면 생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시설도 계속 열고 운영이 가능하겠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접종하신 분도 안전하고 미접종자 분들도 상대적으로 안전해질 수 있는 네. 방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별보다는 좀 제한적인 허용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은 이제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의 위주로 이제 이용이 가능하지만 아직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학교나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아직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률이 낮은 특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집단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역 수칙을 조절하고 이분들을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좀 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PC방 같은 그렇죠. 그런 다중이용 시설은 사실 소아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 접종을 권유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특히 이제 겨울같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가급적이면 이용을 좀 제한하도록 하고 백신 접종을 한 분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소아 청소년들 같은 경우 이제 백신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명이 감염되면 집에서 다른 형제나 또 부모님 가족 예방 접종을 안 맞으신 분을 감염시키고 또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도 오늘 신규 확진자 중에서 10대에서 19세, 10대, 그러니까 10세에서 19세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은 20대는 확진자 규모가 많이 줄은 반면에 비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10대 또 소아청소년 영유아들 위주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 조치가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임박한 게 1차 개편이잖아요. 당장의 11월 초 1차 개편 뒤에 우리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당, 카페, 영화관은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는 원래 좌석 사이 뛰어 앉았었잖아요. 그리고 팝콘이나 음료의 취식도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백신 접종자라면 일행이 같이 앉을 수도 있고요. 또 팝콘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헬스장도요,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고 샤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야구 경기는 접종 구분 상관없이 정원의 50% 관람이 가능한데요. 응원은 아직 금지입니다. 다만 접종자 전용 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정원의 100% 관람과 취식이 또 가능합니다. 이제 야구장에서 치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은 개최가 불가능한 각종 행사도요.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이면 열 수가 있고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되면 500명 미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영화관이나 야구장에서도 이제 취식이 가능해진다. 저는 이게 또 핵심인 것 같은데요. 야구장은 야외니까 그렇다 쳐도 영화관은 사실 같은 좀 밀폐된 실내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취식을
허용을 하게 되면 접종자가 먹더라도 그 공간에는 이제 미접종자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실내냐 야외냐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구분이 되어 있는 야외 공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접종자 중심으로 야외에서 이렇게 모여 앉아 있을 때 실제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했는지 이런 사례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규모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보고는 없었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네.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야외 어떤 야구장 같은 데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접종 완료자분들끼리는 괜찮으시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매점이나 네. 또 이제 출입구에서 굉장히 혼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마스크 착용 같은 것을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미접종자와 구분이 되어 있다면 감염 전파 위험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말씀하신 것 실내 같은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충분한 환기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 앉았다고 하더라도 비말이 멀리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영화관에서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함께 어떤 취식을 하고 마스크를 벗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초안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나 국민분들의 어떤 의견을 좀 들어봐서 일단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영화 관람만 하고 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단계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일부 취식을 허용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교수님께서 앞서 소아청소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영화관에서 취식하는 그런 경우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부가 안 그래도 이 초안에 대해서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29일에 최종안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교수님께서는 뭐 앞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또 어떤 부분이 수정되거나 보완되면 좋다고 보시는지. 네, 보시는지요? 예. 지금은 이제 어떤 생업시설, 다중이용시설, 어떤 문화나 어떤 여행 이런 쪽으로 주로 중점이 잡혀져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보다 좀 필수적인 일상생활, 그러니까 교육이나 돌봄, 또 의료 대응 체계 이런 것에 대한 대응 체계를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세부안도 좀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게 되면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 이제 아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이나 또 학교나 학원을 갈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어르신들도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안전하게 좀 돌봄을 받고 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응급실이나 병원 진료에 차질 없이 진료를 받고 또 확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병상이나 또 안정된 시스템에서 뭐 재택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정부가요 재택 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재택 치료가 안정되면 생활치료센터는 이제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생활치료센터의 단계적 감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생활치료센터는 여전히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확진자 집에 계실 때 혼자 사시는 분은 해당이 없겠지만 같이 사시는 가족도 공동격리가 되고 네. 또 해제됐을 때 최종 접촉일로부터 또 2주간 PCR 검사를 해야 되고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또 접종을 하신 분들도 PCR 검사를 하고 수동격리를 하면서 증상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을 배려해서라도 시설에 계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네. 또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좀 중증한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뿐만 아니라 전담 병원으로 이송해서 초기 평가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또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도 좀 운영을 개선해서 너무 방에만 계시지 말고 그 시설 내에서는 어느 정도 대면 활동도 허용해서 환자 상태도 살피고 환자분들이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것을 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함께 해야 될 텐데 너무 지금 시군구 지자체로 너무 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광역 지자체를 좀 넓혀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네. 그런 체제를 수립하는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스템적인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초안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실내 마스크 등의 기본 수칙은 유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건가요? 일단 실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네. 사람들 간의 거리라는 것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 또 실내인지 실외인지 조금 구분이 애매한 공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두기를 한 경우에는 마스크 벗기는 가능할 것 같고 하지만 여전히 기저질환자나 면역질환자분들이 있는 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데서는 계속 마스크를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중교통 타실 때도 당분간 겨울에는 독감도 유행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스크 프리,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건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실내의 어떤 환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벗는 것은 아직은 좀 위험하고 또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같이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와 구별이 어렵고 의료 대응 체계에 부담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겨울까지는 좀 어느 정도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유지해 주시고 아마도 이제 좀 코로나19 유행이 잦아지고 많은 분들이 면역을 획득하시게 되고 하게 되면은 좀 선택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늘 착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마 내년쯤에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내년, 네, 정말 내년쯤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아예 벗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